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김현민 기자님의 두 번째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코너에서는 3차 예선 조추첨이 완료가 되면서 9월부터 이제 대망의 3차 예선에 돌입을 할 텐데 3차에 걸려있는 아시아의 티켓 수는 6장이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8과 3분의 1장이 아시아에 할당돼 있는데 8.5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 0.5는 맞지 않습니다. 0.5라는 거는 한 팀과 한 팀이 예를 들어 맞붙어서 이 중에 하나가 이제 티켓 얻으면 그게 0.5잖아요. 네. 나중에 그 대륙간 플레이오프가 지금 6팀이 나와서 그 중에 2팀을 골라내는 대륙간 플레이오프가 존재하고 거기에 이제 아시아 팀이 마지막에 한 팀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래서 0.5 반반의 확률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네. 8.5라는 표현은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뭐 8장 이상 뭐 그 뒤를 보지 말고 이 3차 예선 6장일 때 요 안에 탁 들어와야 사실은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팀을 더 잘 만들어 나가는 뭐 평가전도 유익하게 할 수가 있고 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 3차 예선에서 끝내야 되는데 그 3차 예선에서의 조편성이 마무리가 됐고 오늘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서 이야기 나눠볼 것은 우리와 같은 조에 포함된 팀들의 여태까지의 전체적인 전력과 분석을 또 김현민 기자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3차 예선에서 딱 끝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사실 4차 예선이라던가 그 외에 플레이오프까지 밀리게 되면은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판 승부에 가까운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다 물론 뭐 그게 조 형태가 되더라도 사실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렇죠. 거기다가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월드컵 본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선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조에 속하려면은 최대한 피파 랭킹이 높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까지 밀려났다는 거는 그만큼 패한 경기가 많다는 거고 그렇죠. 우리보다 순위가 낮은 팀한테 패하면은 피파 랭킹에 있어서 상당히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이번 3차 예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룹 A, B, C가 나와 있습니다만 포함된 국가의 이름값으로만 따지면 B가 좀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죠. 단적으로 피파 랭킹을 보더라도 B조가 가장 떨어지긴 하거든요. 평균 랭킹이 1번 포트에서도 대한민국이 가장 떨어지는 팀이었고요. 순위차가 거의 나진 않지만요. 2번 포트에서는 이라크가 다소 큰 격차로 가장 떨어지고요. 3번 포트에서도 요르단이 가장 떨어지는 팀이고요. 랭킹이. 그나마 이제 4번 포트와 5번 포트의 오만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포트에서 딱 중간을 위치하고 있지만은 다시 6번 포트인 쿠웨이트가 최하위거든요. 6개 포트 중에 4개 포트가 각 포트의 최하위 팀들이 온 거예요. 다만 FIFA 랭킹을 어느 정도로 또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사실은 이제 김현민 기자님이 각각의 팀을 앞으로 더 이제 세밀하게 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축적된 랭킹은 우리가 분명히 가장 네. 좀 선호할 만한 조에 든 거 자체는 사실이죠. 저는 거기다가 그런데 이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이라크가 사실 아시아에 그렇게 강호 팀은 아니었잖아요. 전체 역사로 보면 좋을 적도 있지만 그렇죠. 아주 꾸준하게 최상위권에 있었던 팀은 아니죠. 그런 이라크가 이번 포트에 있다. 요르단 마찬가지로. 요르단은 월드컵 나가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요. 팀이죠. 요즘 아직까지. 갑자기 급상승했거든요. 네. 근데 3번 포트에 있다. 그리고 오만? 우리가 예전에 오만한테 한 번 졌을 때 오만 쇼크라고 했잖아요. 그런 오만이 4번 포트에 있다. 이 팀들은 다 지금 상승하는 팀들이에요. 정확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FIFA 랭킹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팀들과 같은 조를 형성한 건 맞지만 이 팀들이 그럼 여태까지 왜 낮았느냐? 여태까지는 뭐 사우디나 호주나 뭐 카타르나 이런 팀들에 비하면 쌓아 올린 게 좀 적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태까지는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들이 그럼 왜 이럴 수 있었느냐? 결국은 요즘 무서운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었던 팀들이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보면 이름값은 조금 떨어지지만 최근에 잘하고 있는 팀들과 집중적으로 좀 같은 조에 우리가 속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름값만 보고 너무 B조의 상대팀들을 경시했다가는 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라크보다는 우즈벡이나 사우디가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들보다 이라크가 더 순위가 높은 거고요. 네. 또 이제 요르단보다는 아랍에미레이트랑 바레인이 더 셀 것 같지만은 요르단이 더 높은 순위에 위치한 거거든요. 네.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걸프컵입니다. 전부 다 중동에 위치한 팀들이에요. 지난 걸프컵에 이라크, 오만, 쿠웨이트가 참가를 했었고요. 이 중에 이라크와 오만이 결승전에 붙어서 이라크가 우승을 했었습니다. 지금 상승하는 팀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요. 저는 요 그래픽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우리 팬분들께서도 요거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각
각조 1위가 4개 팀이 왔어요. 그렇죠. 이게 가장 많아요. 2차 예선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중국보다 뭐 압도적으로 우위에 서서 이제 우리도 조 1위를 했지만 오만도 조 1위 팀이고 이라크도 조 1위 팀이고 요르단은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조였는데 조 1위 팀이에요. 예, 이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3번 포트까지 밀리게 된 거죠.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은 팀 몇몇만 놓고 보면은 C조가 가장 화려하거든요. 네. 근데 정작 C조는 2차 예선 각조 1위 팀이 2개밖에 없어요. 네, 그 팀들이란 일본과 호주죠. 예, 네. 나머지는 다 조 2위를 했던 팀들인 거고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A조는 3개 팀이 조 1위로 올라온 거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조가 어떤 액면가의 이름값을 떠나서 가장 최근 있었던 아시아 지역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순서대로 따지면 오히려 우리 조가 가장 힘든 조다. 이런 가운데 뭐 3차 예선 일정을 놓고 보면요. 일단 9월 A매치에는 팔레스타인과 오만, 우리 조에서는 다소 낮은 순위에 위치한 팀들과 홈앤어웨이를 치르고요. 10월 A매치 기간에는 요르단 원정을 떠난 다음에 이라크하고의 홈 경기가 있습니다. 네, 저 10월이 고비죠. 저 때가 가장 힘든 팀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 건데요. 특히 요르단 원정에서 만약에 발목을 잡히게 된다면은 이라크전까지 조금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아무래도 이제 중동에 갔다가 한국에서 경기를 할 때는 역시차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라면은 11월 A 매치와 내년 3월 A 매치 때는 연달아서 원정 경기 그리고 연달아서 홈 경기를 치르면서 적어도 역시차 문제만큼은 해결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라건대는 저 때쯤이면 저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오만, 요르단 계속 이제 원정 2번, 홈 2번 이런 식이잖아요. 저 때쯤에는 뭔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결정을 짓는 윤곽이 보일 정도의 승점을 확 좀 몰아서 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다면은 이라크하고 팔레스타인이 여행 금지 국가인 거거든요. 네, 팔레스타인은 사실 지금 홈에서 경기를 못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뭐 팔레스타인은 아예 뭐 지금 현재도 전쟁 중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어느 국가건 다 마찬가지인 건데 이라크는 이제 대한민국이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을 해놓고 이게 이제 7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된 상태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라크에서 원정 경기를 치르려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물론 그러니까 이게 여행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교부랑 이제 잘만 이제 대화만 되면은 해결이 될 문제긴 하지만은 이걸 만약에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번 그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시리아에서 그 농구 예선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농구 대표팀이 거기 참가를 하지 않으면서 올림픽에 못 가게 됐었어요. 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해결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적어도 뭐 월드컵 예선을 하는 상황에서는 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한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홈 경기를 제3국에서 치렀는데요. 호주전과 방글라데시전은 다 이제 쿠웨이트에서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레바논전만 카타르 도하에서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원정이 쿠웨이트 원정 다음에 있거든요. 이왕이면 그냥 쿠웨이트에서 그렇죠. 할 수 있게끔만 예. 된다면 이것도 네.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잘 해결을 해줄 만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상대 또 축구협회들 그리고 경기를 개최해야 되는 또 당사국 AFC까지 이제 잘 얘기가 되면 이제 그렇게 장소를 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전체적인 어떤 조의 지금 현황을 살펴봤는데 이제부터는 각각의 팀들에 대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죠. 이 포트에 있는 이라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라크하고의 맞대결 전적은 대한민국이 23전 9승 12무 2패. 다만 이제 그 승부차기에서 2패가 있어서 4패예요. 그래도 어쨌건 간에 뭐 정규 시간 이내로는 대한민국이 2패밖에 당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최근 13경기에서는 6승 7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이라크한테 패한 거는 1984년 LA 올림픽 최종 예선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그때 0대1 패배가 마지막이었던 건데요. 다만 쉽게 이긴 경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사실은 아시안컵 하기 전에 이라크와 평가전을 했을 때 그 경기도 사실 제가 중계를 했었는데 네. 우리가 1대0으로 이기긴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아마 아시안컵 본 게임 들어가면 이 이라크가 꽤 잘할 것이다.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포텐셜을 그 이라크가 그때부터 상당히 보여줬거든요. 반면에 이제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라크하고의 평가전 이전까지는 연달아서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라크는 쉽지 않았죠. 이라크전에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네. 보이면서 이게 일시적인 건가 했는데 결국은 결국 아시안컵에서도 졸전 후 조금 이어졌죠.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요. 이라크가 최근에 올라오게 된 계기는 바로 이제 카사스 감독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원래 카사스 같은 경우는 카디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바르셀로나 B팀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전력 분석관에 가까운 일들을 했어요. 네. 예, 그게 좀 메인 포지션이었거든요. 그걸 하다가 와포드 수석 코치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엘디케 감독 밑에서 스페인에서 이제 그 수석 코치직을 수행을 했던 거였죠. 루이스 에니케 감독,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 거기에 루이스 델라 푸엔테 감독 시절까지도 코치 네. 역할을 했었던. 전술가, 이론가로 조금은 이제 명성을 떨친 건데요. 하지만 이제 감독 경력은 전혀 없었는데 이라크를 맡고 나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라크 부임 이래로 23전 14승 5무 4패. 최근 10경기 아주 심플합니다. 네. 8승 2패. 그렇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월드컵 예선에서도 6전 전승. 신태용 감독님이 이라크한테 고생을 계속했어요. 아시안컵 본선에서도 이라크한테 패했었고요. 월드컵 예선에서도 2번 다 패했고요. 올림픽에서도 이라크한테 패해가지고 결국은 플레이오프로 밀려나가지고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었거든요. 물론 저 2차 예선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이니까 모두 동남아 팀들 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6전 6승 17골이라는 거는 요즘 이라크가 또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죠. 아시안컵에서 16강전에서 요르단한테 아쉽게 탈락을 했거든요. 저 경기는 아시안컵 역사에 결승전은 아니지만 좀 얘기거리로 길이 남을 경기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명승부였어요. 올해 성적이 10경기 이제 유일한 1패를 여기서 기록을 했던 거였는데요. 요르단전에 이제 먼저 실점을 허용했지만은 전반 막판에 추가 시간에 허용했었죠. 하지만은 연달아서 골을 넣으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는데 역전골을 넣었던 이제 그 아이맨 후세인이 잔디 먹방을 하다가 퇴장을 당하면서 너무 오래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과도한 골 예. 세리머니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카드가 나갈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때 사실 그 너무 오래 할 때 걱정된 그 오히려 저 이라크 저 벤치에 있던 동료, 야 그만해, 예. 이제 돌아가 하는데 이 사람이 아예 그 인식을 못했는지 아니면 예. 너무 그때 기분이 좋았는지 그걸 계속 가다가 결국은 퇴장을 당하는데 지금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골을 넣은 시간이 76분, 네. 퇴장당한 시간이 77분입니다. 네. 저 이후에 요르단은 또 자신들의 축구 역사를 쓰게 되는데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퇴장과 역사적인 역전극이 펼쳐졌던 한 판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쨌든 아시안컵 역사에는 상당히 오래 남을 명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라크의 기본 포메이션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라크는 4-2-3-1 포메이션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근데 특히 이제 후세인 먹방은 했지만 이후에도 이라크의 가장 믿을 만한 아주 에이스 공격수고 그렇죠. 여기에 지단 이크발 선수와 알리 자심 선수가 있어요. 자심 선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기도 하죠. 이라크에서. 이크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선수가 활동량이 많으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4-3-3처럼 움직이기도 해요. 중원에 힘을 실어주면서 또 이제 공격과 미드필더의 연결고리 역할까지 수행을 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좌우 풀백인 도스키와 알리도 상당히 위협적이고 또 이제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인 라시드와 알 암마리도 상당히 그가 무게 중심을 잘 가져가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서울 팬들이 그닥 좋아하지 않을 술라카 선수도 존재하는데 네. 어쨌든 술라카 선수가 이라크에서는 중요한 선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즘 저 이라크 팀이 세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에서 태어났거나 유럽 클럽 경력이 꽤 많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구 자체를 유럽에서 배우고 성장한 선수들이 요즘 이라크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저 이민자 가정의 또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죠. 뭐 독일, 뭐 북유럽, 뭐 프랑스 뭐 이런 데 할 것 없이 네덜란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른바 유럽파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팀이 이라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후세인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죠. 뭐 지난 아시안컵에서 6골로 이제 그 득점 2위였는데 16강에서 탈락하지 않았으면 그 잔디 먹방 아니었으면은 그랬으면은 아마, 득점왕 했을 거예요. 그때 기세가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골수 자체도 좀 기록적으로 많은 골수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네. 네, 정말 어이없는
상황으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일본도 대파하는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16강 탈락했는데도 대회 베스트 11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요르단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요르단하고의 맞대결 전적은 7전 3승 3무 1패. 유일한 1패가 바로 이제 최근 아시안컵이었던 거였죠. 1패 이전에 또 조별리그에서 2대2 비겼을 때도 요르단이 사실 굉장히 잘한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쭉 이기고 했던 거는 사실은 요즘 팬분들은 이미 다 그건 기억이 안 나고 네. 최근에 했던 두 경기 우리가 엄청나게 고전했던 그 두 경기의 잔상이 아마 지금도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진짜 자책골 아니었으면 질 뻔했었죠, 상대. 네. 요르단 같은 경우는 2023년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기록하는 이제 이변을 연출을 했던 거였는데 요르단 축구 역사상 뭐 최고 성적이죠. 저도 이제 요르단 최근 10경기 봤을 때 이라크가 18승 2패라고 그랬잖아요. 예. 요르단이 7승 1무 2패입니다. 요르단 같은 경우는 월드컵 2차 예선에서는 4승 1무 1패로 이제 사우디를 제치고 1위로 이제 올라온 건데 골득실에서 앞서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게 2024년 들어서 사전 전승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의 맞대결 원정에서 그것도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것 때문에 조이디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저것 때문에 이라크가 사우디보다 윗포트를 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와 이라크, 요르단은 뭔가 이 끈끈한 관계로 조금 묶여 있어요. 요르단이 저거 이겨줘서 이라크는 포트가 올라가고 그 바람에 또 우리와 이라크, 요르단은 또 같은 조에 묶이고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연쇄작용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요르단한테 있어서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요르단의 현재를 만들어낸 감독이 바로 이제 아무타 감독인 거잖아요. 네. 그 아무타 감독이 이제 가정사를 이유로 감독직에서 물러났어요. 원래 2월에 그만둔다고 했었거든요. 예. 2차 예선 마지막까지는 치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임을 했고 그 후임으로 이제 그 셀라미 감독이 부임을 하게 된 건데요. 셀라미 감독 같은 경우는 아무타 감독과 같은 모로코 출신입니다. 요르단 측에서도 신경을 썼겠죠. 예, 예. 네, 팀의 어떤 지금 아주 좋은 상황인데 잘 이것을 이어갈 수 있게끔. 네, 선호하는 포메이션도 아무타 감독과 똑같은 3-4-2-1 포메이션이에요. 네. 모로코 연령대별 대표팀 감독도 했었고 카사블랑카 팀을 이끌면서 모로코 리그 우승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줄곧 모로코에만 있다가 처음으로 요르단에 오게 된 거거든요. 라자 카사블랑카라는 클럽이 모로코에서는 유명한 클럽이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어쨌건 간에 제가 현지 보도 내용들을 살펴보고 하면은 아무타 감독이 물론 팀에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면서 팀의 영광 시대를 이끌었는데 셀라미 감독이 그래도 가장 유사한 감독으로 잘 승계를 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다만 아직 한 경기도 치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미지수다. 그렇죠. 네. 예. 단추를 풀어보면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워낙에 지금 포메이션에도 나오고 있지만 아무타 감독이 됐든 셀라미 감독이 됐든 선수가 워낙에 그 아시안컵에서 잘했던 선수들 똑같아요 지금. 거의 뭐 그 시스템으로 그냥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아무타 감독 때 베스트 11을 그대로 넣은 거긴 하거든요. 일단 요르단의 최대 강점은 알 라이마트, 알타마리, 오란으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이죠. 알리 오란 거기에 사실상 공격수에 가까운 저 왼쪽에 알 마르디 그렇죠. 선수까지. 예, 그 좌우 윙백들도 하다드도 상당히 공격 잘 하긴 하거든요. 요르단의 홍명보라고 할 수 있는 저 알 아랍 선수.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알 아잘린도 상당히 공격 지원 능력이 좋죠. 원래 풀백 출신이니까요. 그리고 알 라시단과 아예드의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도 상당히 좋습니다. 11으로 짜여져 있는 요 조직은 엄청나게 하여튼 좀 세 보여요. 네, 저는 그러니까 베스트 11만 놓고 보면은 요르단이 이라크보다 위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오히려요. 예. 그러니까 이크발, 자심 이런 선수들이 요즘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저는 그 요르단이 아시안컵에서 보여줬던 모습들도 있고 더 낫다라고 보는데 전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라크가 좀 위라고 보는 게 감독. 카사스 감독은 카사스 감독. 검증됐고 반면에 셀라미 감독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셀라미 감독이 아무타 감독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저는 그러면 요르단이 도리어 조 2위를 차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라크와 요르단을 평가할 때 좀 이런 느낌을 받아요. 뭐냐면 요르단은 이미 딱 짜여져서 완성된 팀. 물론 감독은 이제 바뀌게 되지만. 그렇죠. 근데 이라크는 아직 더 올라올 수 있는 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라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계, 이민자계 이런 선수들을 굉장히 받아들이면서 요르단에 비하면 평균 연령이 낮은 팀이거든요. 좀 더 이 선수들의 포텐셜이 올라오면 저는 그렇게 되면은 이라크가 요르단보다 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근데 당장 보면은 요르단은
완전히 요즘 완성된 그 냄새가 매우 짙게 풍기는 팀이라서 그러니까요. 당장 보면은 요르단이 조금 더 완벽해 보일 수는 있어요. 2024년의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은 요르단이 정말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라이마트가 요새 특히 요즘은 저는 알타마리보다도 알라이마트가 더 에이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알라이마트 선수가 나이도 좀 더 젊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요르단 축구의 정말 전설 오브 레전드가 될 것 같아요. 아시아 예선에서는 오란 선수가 또 가장 많은 골을 넣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만이네요. 예, 오만 상대로는 5전 4승 1패. 네, 2003년. 네. 예, 오만 쇼크로 불리죠. 감독의 네임드만 놓고 보면은 예. 오만 감독이 가장 높지 않나. 시라비 감독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체코 국가대표 감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유로 2020 8강을 견인을 했었거든요. 나름 돌풍을 일으켰었죠. 체코가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황금 세대가 이제 무너지고 나서는 힘든 시기를 네, 보냈었거든요. 한동안 뭐 눈에 잘 안 띄다가. 예, 그러다가 8강 올라간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전에 계속 네, 조별리그에서 네, 광탈을 네, 했었는데 네, 네. 체코 오레이 감독 3위도 기록을 하기도 네, 했었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보면은 슬로반 리베르츠나 슬라비아 프라하 감독이었으니까 예. 만만치 않은 클럽들의 감독을 맡았어요. 예, 거기서 이제 체코 리그 2번의 우승을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승 경력만 놓고 보면은 가장 화려해요. 빅토리아 풀젠도 있네요. 예, 네. 저 때는 이제 임시 감독이었어가지고 네. 9경기밖에 안 맡았었습니다. 오만이 월드컵 2차 예선에서 D조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4승 1무 1패로 키르기스스탄을 제치고 했는데 시라비 감독 부임 이전까지는 1승 1패였어요. 예. 하지만은 시라비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3승 1무 무패를 기록을 하면서 조 1위를 차지하게 된 거였죠. 말레이시아를 2번 울렸습니다. 예. 네. 그리고 유일한 1무는 바로 키르기스스탄과의 최종전. 조 1위가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경기를 한 거다. 실점도 단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만은 뭐 근년에 계속 그렇지만 예전에도 좀 그런 성격이었고 좀 끈질긴 팀이죠. 예. 그러니까 쉽게 안 넘어가는. 예. 카사스 감독의 이라크가 신태용 감독님을 계속 울렸다고 했잖아요. 네, 이건 김판곤 그렇죠. 감독이 좀 많이 당했어요. 예, 저는 시라비 감독 부임하지 않았으면 말레이시아도 충분히 오만 상대로 해볼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3파전이 이어졌을 거라고 봤어요. 실제 그 네. 시점까지는 그랬거든요. 키르기스탄까지. 예, 네. 그랬는데 시라비 감독 부임하자마자 첫 2경기에서 연달아서 2대 0으로 패하면서 그렇게 밀려났던 거였죠. 원래 시라비 감독은 기본적으로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거든요. 오만 지휘봉을 잡고서는 약간 좀 다양한 포메이션을 가동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다이아몬드 4-4-2도 쓰고 4-3-3도 쓰고 하면서 조금은 변용을 많이 가져가고 있긴 한데요. 근데 뭐 이 팀에서 그래도 핵심적인 선수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알말키가 네. 가장 그래도 에이스라고 할 수 있죠. 말키 선수, 가사니 선수 이런 선수들이 그래도 좀 이름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예, 알가사니 선수가 이제 좀 베테랑으로 팀 공격을 책임지고 있고요. 좌우 풀백들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긴 하더라고요. 알 부사이디 선수도 조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알 부사이디 선수가 이제 그 시라비 감독 체제에서는 4경기 치는 거잖아요. 네. 이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브이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윙이지만은 조금 이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까지 설 수 있는 그래서 밸런스를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데 사실은 그 요즘 잘하고 있는 팀들의 목록에 아까 이제 2차 예선 1위한 팀들 이라크, 요르단 그리고 오만까지도 1등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은 요 팔레스타인도 홈 경기를 자신들이 지금 치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올라오는 중동 팀들 가운데 하나로는 저는 팔레스타인도 언급을 하고 싶거든요. 아까 그 한의원님께서 이라크가 이제 귀하 선수들 많이 받아들이고 예, 하면서 예, 예. 많이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팔레스타인도 딱 그러고 있는 중이긴 하죠. 한국한테 있어서 팔레스타인은 미지의 팀입니다. 네, 별로 뭐 한 적이 없어요. A매치 맞대결이 한 번도 없고요. 연령대별 대표팀 맞대결을 전부 다 합치더라도 요거 한 경기예요. 예, 2010년 아시안 게임이 유일합니다. 예. 팔레스타인이 AFC에 편입한 게 2000년부터긴 해요. 네. 그러니까 늦게 편입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팔레스타인이 항상 최하위권이었다 보니까 대한민국과 붙을 일이 없었어요. 이미 뭐 1차 예선 아니면 2차 예선 여기서 이미 탈락을 하는 팀이었거든요. 하지만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팔레스타인이. 그리고 바로 지난번 카타르 아시안컵 때 팔레스타인 16강 왔었어요. 그렇죠. 네, 조별리그 통과를 했습니다. 네. 팔레스타인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제 다부부 감독이거든요. 튀니지 국적의 감독인 건데 원래는 이 감독이 이전까지는 코치 경력도 없었다가 팔레스타인 골키퍼 코치를 굉장히 오랜 기간 맡았었어요. 그대로 이제 팔레스타인 감독으로 올라섰는데 맞고 나서 이 팀을 완전히 변모시킨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골키퍼 코치 생활만 10여 년 한 끝에 대표팀 감독
자리까지 올라서 지금 팔레스타인의 전성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부부 감독 부임하고 나서 팔레스타인의 성적은 25전 10승 5무 10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 정도면 양호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렇죠. 네. 아시안컵에서 비록 그 이란하고의 그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1대4 대패를 당하긴 했지만은 아랍에미레이트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네. 거두면서 조금은 16강 진출의 가능성을 살렸고 홍콩한테 3대0 대승 거두면서 와일드카드 끝에 3위로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3위한 팀들 중에서는 4위 안에 들어서 이제 16강에 올라갔었고요. 이제 16강전에서 카타르 상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카타르가 궁극의 우승팀인데 한 골 차로 석패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란전에서 약간 실족한 거 빼면은 팔레스타인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모습이었고 선수들의 정신력 플러스 재능도 있다. 네. 그 재능의 가장 대표 주자는 역시 오다이 나바그 선수죠. 예, 네. 그렇죠. 나바그 선수는 그러니까 요즘 팬분들 표현을 좀 빌자면 좀 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컵 2차 예선에서는 2승 2무 2패로 이제 3차 예선에 진출했는데 그렇게 좋지 못한 성적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근데 레바논을 제쳤잖아요. 이 팀이 실점을 한 거는 호주 상대로만 2경기에서 실점을 했고 나머지는 무실점이었고요. 호주 두 번째 실점, 대량 실점은 사실은 별로 의미 없는 실점이죠. 그렇죠. 네. 이미 그 3차 예선 진출이 확정된 상태에서 5실점을 했어요. 호주하고의 홈 맞대결에서는 0대1 석패를 했었거든요. 팔레스타인이 저는 이번 그 3차 예선에 올라온 팀들 중에서 작정하고 수비하면은 굉장히 잘하는 팀. 특히 이제 그 4-4-2 포메이션을 쓰는데 그 4-4-2 포메이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강한 압박. 그리고 또 이제 좁은 간격 이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지금 2차 예선 2위를 하면서 6득점 6실점인데 저 6실점 중에 5실점 정도는 사실 큰 의미가 그렇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바논을 제쳤는데 우리가 조금만 시계를 약간 뒤로 돌리면 레바논은 항상 우리가 최종 예선에서 종종 보는 팀이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그 레바논을 제쳤죠. 다바그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뛴 경력이 많은 선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아 선수도 상당히 많긴 하거든요. 네. 특히 스웨덴 기아 선수가 많아요. 주전 센터백인 테르마니니를 비롯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조금 활용하고 있는 24세의 젊은 공격수인 파라지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제이단, 에이드, 카두라 이런 선수들이 이제 스웨덴에서 귀한 선수들입니다. 여기에 독특한 게 남미 선수들이 있어요. 주전 왼쪽 풀백인 사이다냐 이 네. 선수는 이제 칠레에서 귀화를 했고 또 이제 칸티아나 선수 같은 경우도 칠레에서 귀화한 선수입니다. 이 네. 선수도 측면에서 뛰는 선수죠. 제가 이제 지난번 아시안컵 하기 전에 좀 안 유명한데 주목해야 될 아시아 선수들 요런 거 한 원투펀치에서 했던 게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쌀다냐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덴마크에서 귀화한 선수는 웨삼 아브드 알리 이 선수 요새 조금 중용되고 있고요. 다우드 이라키 같은 경우는 덴마크 국적인데 독일 태생이에요. 예. 조금 그가 독특한 이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스페인에서 귀화한 야세르 아메드 사실 이 선수 한동안은 조금 중용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 선수가 최근에 선발 출전한 경기들에서 좀 대량 실점 나오면서 지금은 조금 주전 경쟁에서 살레흐한테 밀린 상태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김현민 기자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저런 선수들을 지금 받아들여서 점점 더 이제 뻗어나가는 팀을 만들고자 하고 있는 게 현재 팔레스타인이라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쿠웨이트인데요. 네. 쿠웨이트는 객관적인 견지에서는 우리조 가장 약팀인 것이 현실이죠. 쿠웨이트도 사실 과거에는 정말 강했거든요. 우리나라를 가장 괴롭히던 팀 중에 하나가 쿠웨이트였는데 그러니까 중동 오일머니 축구가 전력이 확 올라올 때 그 첫 번째 주자가 사실은 쿠웨이트였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우디보다 쿠웨이트가 더 먼저 랭킹 1위로 올라섰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대한민국하고의 맞대결 전적은 24전 12승 4무 8패로 상당히 팽팽합니다. 가장 팽팽하죠. 현재까지 나온 팀들 중에. 그리고 가장 많이 붙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픽에는 안 나오지만 예전 80년대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근만 놓고 보면은 8경기 7승 1무 무패고 대한민국이 쿠웨이트한테 마지막으로 패한 게 바로 이제 2000년 아시안컵. 그때 0대1 패배였습니다. 네. 여기도 외국인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가 현재 다 외국인 감독들입니다.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후이벤투 감독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후이벤투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투갈의 다양한 팀들을 일단 맡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보아비스타 같은 경우는 나름 그래도 포르투갈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팀이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과거에는 네. 포르투갈 연령대별 대표팀도 상당히 많이 맡았습니다. 선수 시절에는 센터백으로
그 우리가 그 포르투갈 황금 세대 얘기할 때 후이 코스타, 파울루 네. 소사, 피구 이 세대랑 같이 뛰었던 파울루 벤투 감독도 그 네, 세대였죠. 넓게 보면 다 그 세대들이죠. 예, 네, 네. 그때 이제 센터백이었던 인물이죠. 네. 후이 벤투 감독 부임하고서의 성적은 23전 11승 3무 9패로 상당히 좋은 편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건 약간 팔레스타인보다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이건 상대 팀들의 네, 네. 면면을 봐야 돼요. 네, 네. 왜냐면 팔레스타인은 아시안컵도 가고 그렇죠. 이랬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쿠웨이트는 그 기간에 아시안컵에 가지 못한 팀들과 평가전 치르고 그러니까 우리 조에 있는 나머지 5팀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볼 수 없었던 네. 팀이 쿠웨이트죠. 그렇죠. 오만도 아시안컵을 뛰었었고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남아시아 챔피언십을 소화를 하면서 남아시아 챔피언십이라는 게 결국 네팔, 파키스탄, 인도 이런 팀들 나오는 데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승부차기 끝에 인도한테 패하면서 준우승을 기록을 했던 거였죠. 최근 10경기 전적을 제가 이제 조사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라크부터 다시 한번 쭉 불러드리면 이거예요. 이라크가 8승 2패, 요르단이 7승 1무 2패, 오만이 4승 3무 3패, 팔레스타인이 3승 3무 4패, 쿠웨이트가 3승 1무 6패입니다. 최근 10경기 성적을 5팀 쭉 놓고 보면 그냥 포트 순서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월드컵 2차 예선 성적도 가장 좋지 못합니다. 뭐 2승 1무 3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이 좀 약해서 정말 턱걸이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엄밀히 따지면은 아프가니스탄 상대로 2승 거둔 게 컸어요. 네, 네, 인도는 네. 반면에 아프가니스탄 상대로 2승을 못 거뒀기 때문에 최하위 팀을 확실히 누르는 모습을 그래도 쿠웨이트는 보여줬네요. 네. 네. 인도가 정작 쿠웨이트한테는 1대0으로 승리, 1승 1무로 앞서거든요. 네. 근데 그 외에 승리가 없었던 거였죠.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3-3 포메이션을 씁니다. 네. 하지만 뭐 상대에 따라서 이제 4-2-3-1 포메이션도 쓰는데 셰하브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 경우들이 있긴 하죠. 이 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뭐 나세르랑 다함이랑 이런 선수들이 공격을 조금 주도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알 에네지가 형제죠. 그래서 뭐 센터백도 있고 풀백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쿠웨이트는 확실히 요즘 잘하는 선수는 앞서 팔레스타인과 비교를 하더라도 가장 좀 부족한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건 그렇죠. 네, 지금 멤버만 보더라도 예. 물론 이제 나세르라든가 자이드라든가 뭐 셰하브 뭐 이런 선수들을 저도 좀 듣고는 있지만 네. 그렇게까지 아시안컵 본선도 확실히 못 뛰고 하니까는 네. 조금은 좀 유명 선수가 적다라는 느낌은 예, 듭니다. 좀 수비 쪽이 약해 보이긴 해요, 이 팀이.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대량 실점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쿠웨이트 상대로는 우리가 그래도 충분히 다득점 승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오늘 김현민 기자님의 또 특유의 정말 그 스탯과 그래픽과 도표를 활용한 분석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B조 월드컵 3차 예선 정말 중차대한 승부를 앞두고 김현민 기자님의 또 다른 팀들에 대한 아주 정확한 아주 일별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서 살펴본 월드컵 3차 예선 우리와 같은 조를 형성한 팀들에 대한 분석 이것으로 좀 마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서 좋은 TMF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